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는 40대 여자입니다. 아들은 이미 군대 다녀온 뒤 외국에서 취업했어요. 품 안의 자식도 제 갈 길을 가다 보니 그래서 더 몰두하게 되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웹소설 아시죠? 그걸 쓰고 있어요. 글 쓰는 직업은 외로움과 친해져야 해요. 혼자 앉아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외롭다는 말은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를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에게 희노애락을 준 남편 때문이죠. 기쁜 감정이나 즐겁고 사랑스러운 것들보다 남편은 주로 화를 안겨준 존재였어요. 그놈의 바람, 욕도 아까울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모가 더 미웠어요.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편 바람 필 동안 뭐 했어? 너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헤어져. 너처럼 집에서 가만히 있는 백수보다 을사 며느리 나도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게다가 집에서 놀다녀. 저 이때까지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편이 되지 않더라도 남편하고 한통속이 되어 저를 밀어내면 되나요? 그래도 시모 아플 때 병시중을 해준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두 모자, 지금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요즘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갚아주고 나니 저도 이제 마음속에 화가 많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다가 털어놓고 가고 싶어 찾아왔어요. 모쪼록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나이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20대 후반인데요. 제 친구들은 아직 애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 이미 다 키워놓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임신 등으로 제 청춘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다 제 탓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억울한지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20살, 생각만 해도 싱그럽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 하나로 망가져버렸어요. 나 어떻게 임신했어. 산부인과 가보니까 임신 18주래. 너무 무서워. 어떡해. 나 제대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미치겠다 진짜. 군대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울고 남편은 군대 공중전화에서 서로 울부짖었어요. 하룻밤 실수했는데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 전 꿈이 많았습니다. 소설가도 되고 싶었고 광고 문구 작성하는 카피라이터도 되고 싶었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뱃속에 든 새 생명 덕에 모든 것이 사라졌죠. 애아빠가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오빠 친구로 군대 휴가 나와서 저를 만났어요. 제대를 불과 몇 달 남기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았죠. 제 오빠는 군대로 쳐들어가 남편을 죽이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20살 여동생 신세를 망쳤다고 말이에요. 뭐? 나연아, 애아빠가 진짜 동원이가 맞아? 윤동원 그 새끼가 맞냐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해? 진짜 내가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래도 아기 생겼다니까 기분은 좋아. 오빠 너무 소리 지르지 마. 애기 놀래. 하지만 박수도 손발이 맞아야 칠 수 있듯이 저도 너무 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랑 할머니랑 함께 살았는데요. 아마 정이 그리웠는지 아기 생겼다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철이 없어도 진짜 없는 거였죠. 할머니는 무조건 울기만 하셨어요. 본인이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제야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잘못했어. 그렇게 며칠 동안 울면 몸 상해요. 네가 지금 할머니 걱정할 때냐? 이제 1학년인데 1학기도 못 맞추고 자퇴하게 생겼는데. 야, 박동원,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책임질게. 같이 살면 되잖아. 내가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줄 알아? 나연이 좋아해.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해야 하는 남편은 저와 결혼했습니다. 초반에는 시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배는 불러오는데 결혼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 오빠랑 할머니가 찾아가기도 했어요. 안 돼! 부모도 없는데 덜컥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씨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네?
동원 오빠 아기 맞아요. 그때 술 먹고 모텔로 데려갔다니까요. 저 다른 남자 없어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혼자 임신이라니. 제가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오빠 아인지 아닌지. 그 대신 결혼 안 해요. 뭐? 결혼을 안 해? 얘가 왜 이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 아들 애가 아닌 거지? 저 아줌마 싫어서 결혼 못 하겠고 아이는 낳을 거라니까요. 아니, 애비 없는 아기 낳아서 어쩔 건데? 그게 내 새끼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오빠 아이라니까요. 왜 아니래요? 하도 열받아서 시모한테 제가 아이 낳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애는 낳아 키운다고 했어요. 임신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행실이 좋지 않아 그랬다고 몰아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한다고 했지만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동원이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한 동네 살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책임을 진다 했는데 왜 결혼을 막아요 막길? 애가 생기면 결혼해야지. 동원이가 자기 애라는데 왜 아니래요? 진짜 저 죽는 걸 보고 싶어요? 결국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오빠는 제대한 남편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고요. 할머니는 시무의 마트에 찾아가 난리를 쳤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책임도 안 진다고 말이에요. 누가 결혼 안 시킨대요? 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몰래 오면 다 되는 거야? 나 남편 없다고 지금 무시해? 주변 사람들이 눈치 때문인지 결국 시모는 결혼식을 해줬어요. 남편에게 기대가 컸기에 며느리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시모는 제가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청산 과부로 살던 시모라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그렇다고 어린 며느리를 구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제 성격이 구박을 그대로 받아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아들이 태어났다고 시모가 좋아했는데요. 저는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며 목리를 부렸어요.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더라고요. 낳고 보니 낮과 밤이 바뀌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공부한답시고 늦게 들어오고 시모와 함께 사니 뭐라고 잔소리하기도 어려웠어요. 시모도 마트를 운영하기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친정 오빠보다는 할머니의 도움이 그리웠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들 돌잔치를 할 무렵에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요양원에 가셨거든요. 얼마나 슬프던지요. 아빠,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웠거든요. 제가 임신이나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를 모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무렵 남편이 졸업하게 되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준비하기에 저는 결국 시모의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가는 일도 힘들었죠. 어머니, 할머니 뵙고 와도 돼요? 저번에 마트 세일이라 못 갔었잖아요. 요양사가 잘 모실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니? 네가 가면 나아지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요양원에 가려고 해도 시모가 이렇게 눈치를 주니 어이가 없었어요. 애를 업고 요양원에 가니 할머니가 자꾸 우셨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저 진짜 잘 살게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봐주세요. 진짜 잘 살 테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진짜 고아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언제든지 지우 잘 키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모나 남편이 무심해도 참고 이겨내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늘 외로웠어요. 유일한 혈육인 친정오빠는 지방으로 일을 다니기 시작해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늘 공부한다, 아니면 친구를 만나야 한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집에 잘 있지를 않았죠. 게다가 마트 일은 쉽지 않았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시모가 외출하는 날이면 제가 가게를 다 봐야 하거든요. 구멍가게는 아니었지만 직원은 저 혼자뿐이라 일을 다 해야 했거든요. 시모는 늘 저보고 투정을 부렸어요.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었잖아. 그러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고마운 줄 알아. 집 주지, 생활비 주지. 그런 시모가 어딨니?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마트 일 다 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했으면 허리 남아나질 않았어요. 시모는 그걸 받아줬다고 하는데 그럼 애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할 건가요? 솔직히 술집에서 휴가 나온 남편과 만나게 된 날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남편도 제가 임신이 될지 모르고 그날 밤을 보냈겠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색하고 서먹하기만 했어요.
남편도 적응이 필요한지 아이가 5살이 되기 전까지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우리는 나름 정도 생기고 서로를 아껴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고시를 포기하고 평범한 물류회사에 취업했어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남편은 꽤 성실했어요. 저한테 부채감도 있었고요. 하룻밤 불장난으로 시작한 사이지만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10년 저축하면서 돈 모았어요. 이제 집 나가고 싶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한 월급과 남편 월급을 모아 적금을 들었거든요. 시모는 월급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남들 200만 원 받는 것을 저한테는 10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중간에 애 유치원 데려다주고 남편 밥 차리고 집안 치우고 하면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모두 빼고 준다고 했거든요. 더 달라고 하려고 해도 우리 아들한테는 아낌없이 주시니 말을 안 했어요. 구두쇠 같은 시모 밑에서 묵묵하게 일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하던 저는 아들이 10살 무렵 드디어 독립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나와 15평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얼마나 좋아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나이 30살이었는데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여보, 너무 기뻐. 우리도 집이 생기다니. 더 열심히 해서 큰 평수 장만하자. 엄마 집이 우리 집 될 건데 굳이 이렇게 나와야 돼? 돈 많이 들 텐데. 더 이상 어머니 그늘 아래 살기 싫어. 마트도 지겹고 이제 내 살림 살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가 날 사람 취급이나 하시는 줄 알아? 집을 얻자고 할 때 남편은 반대했어요. 굳이 시모 집을 나와 좋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시모, 그런 것들을 무심히 넘기는 남편까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와 살기 싫다던 남편은 이렇게 사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밤 12시 이후 소등에다가 물 아낀다고 샤워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사니 밤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샤워도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시모의 마트가 있었기에 완벽한 독립은 아니었죠. 독립한 건 좋은데 왜 마트에 나오질 않니? 나 혼자 하라고? 마트도 안 가요. 월급도 너무 적고 지우도 컸으니까 저도 제 시간 좀 가져보려고요. 예! 내가 돈 안 줬으면 지금 집도 못 장만하는 애가 살 소리니? 네가 우리 집 처음 올 때 뭘 가져왔냐? 몸뚱이 하나 탈랑 들고 와놓고서는? 우리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어머니 막말 좀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마트에 나가지 않았어요. 몸뚱이 하나 달랑 가지고 왔다 이런 말도 더 이상 듣기 싫었거든요. 덜 먹고 덜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는 참고 들을 수 있는 문장들이 시간이 지나니 더 듣기 싫어졌어요. 다행히 남편도 직장에서 돈을 잘 벌어다 주길래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는 일찍 결혼한 것이 잘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제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니 제가 부러워 보였겠죠. 하지만 이런 평화와 안정이 깨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었어요. 나 직업 바꿔야겠어. 아는 형이 자동차 딜러 하는데 돈을 잘 버네. 남편이 자동차 딜러로 이직한다고 하니 저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우와 저를 위해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전 불안했죠. 시댁에 나와 독립하니 생활비가 3배 이상 증가했어요. 대출금도 있고 내야 할 돈이 늘어나고 아이도 커가니 교육비 지출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자꾸 슈퍼에 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 가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는 시모가 전 싫었어요. 마트 근처에만 가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나와서 일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월급 200만 원 줄게. 됐지? 내가 직원 쓰면 어차피 월급 줘야 되는데 너한테 주는 게 낫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가족이라고 시간 외에 일 더 시키잖아요. 주말에도 나오라고 하고요. 잔소리도 더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일하다가 저 죽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마트에서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막 나쁜 생각이 드니 일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덜 벌겠다는 것은 만류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시댁 살면서 외식 한번 편하게 한 적이 없는데 새 식구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딜러가 되면 시간이 없어질 것이 뻔했거든요. 돈 많이 벌면 좋지만 나는 그냥 우리 새 식구 재밌게 사는 게 좋아. 적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우 크면 돈 더 많이 들 텐데 지금 버는 게 맞아. 좀 참아 제발. 뭘 맨날 참으래. 한 번이라도 애 데리고 놀아본 적 있어? 정작 당신 노느라고 바빴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 자신 있어?
야, 내가 뭘 놀아. 나도 손해본 거 많아. 그리고 돈 많이 번다고 해도 너는 왜 싫다고 이러냐. 아무튼 이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직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남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겉모습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늘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양복도 입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솔직히 30 중반이 된 남편은 허우대가 멀쩡했어요. 키도 크고 훤칠한 인상이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가 그 부분을 걱정했어요. 동원이 그 새끼 생긴 게 멀쩡하니 조심해. 바람 피우면 오빠가 죽여버린다고 해. 알겠지? 지방에서 가끔 올라오는 오빠가 하는 말이었어요. 과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변의 지인들이 혹시 남편이 바람피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죠. 저는 점점 옆으로 퍼져 살이 많이 쪘거든요. 시모 마트에서 일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먹었거든요. 초콜릿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달콤한 것들을 입에 넣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주는 스트레스가 문제의 원인이었죠. 그러다 보니 마트를 그만둬도 먹는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은 외모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저는 옆으로 퍼지기만 하니 오빠는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한테 돈을 주면서 한의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살찌는 게 습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으면 순환장애로 살이 찐대. 건강 관리해. 시모는 제가 게으르고 먹는 것을 좋아해서 살이 찐다고 핀잔을 주는데 친정오빠의 말에 눈물이 왈칵 올라왔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제가 심신불안정, 내부 순환장애 등등 출산 이후 조리 실패로 인하여 누적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긴 시모나 남편은 출산 이후 제 몸을 신경 써준 사람이 없었죠. 10년이 훌쩍 넘어서도 누적된 문제가 있었대요. 게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여보, 나 몸이 아프대. 그래서 마음조차 힘들다고 하네. 산후조리도 실패했고 그래서 계속 팔다리 저리고 머리도 아픈 거래. 이렇게 말해봤자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임신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건 뭔데. 나 요새 돈도 잘 버는데 왜 그러냐? 나도 아파. 나도 젊은 나이에 아파돼서 힘들다고. 제 몸 아프고 괴로운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힘들었겠죠, 남편도요. 하지만 저처럼 시집살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갑자기 오빠와 할머니를 떠나 시댁에 들어왔고요. 나름대로 모진 시집살이를 했었거든요. 그걸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제 마음이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정오빠나 겨우 제 마음을 다독이곤 했지만 같이 살지도 않으니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는 점점 몸이 더 힘에 빠지고 아무 유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지우 어머마, 넌 맨날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 나이도 적은데 뭐가 힘들어? 나는 뭐 아픈 것 없어 보이냐? 에휴, 애가 게을러서 큰일이야. 괜히 집에만 있으면서 먹기만 하니까 살찌는 거 아니야. 어릴 때는 귀엽고 예뻤는데 지금은 거울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나 화가 나 소리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애 보고 집안일 하는데 뭐가 게을러요? 시댁 살 때 저는 편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 젊으면 몸이 안 아픈가요? 당신 집에 있으면 노는 줄 알아? 당신 입에 들어가는 음식, 입는 옷, 자는 곳 왜 다 편안하니? 내가 다 해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해도 울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맨날 나보고 문제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노고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모와 남편은 배부른 투정이라고 치부했죠.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이제 외제차 팔 건데 돈 더 많이 갖다 줄게. 누가 들으면 떼돈 가져다 주는 줄 알겠어. 골프 배워, 차 바꿔, 사이클 배워, 게임 기사. 당신한테 돈 다 썼지 우리한테 해준 게 있니? 예전보다 벌어오는 돈의 액수는 커졌지만 남편은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쓰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야 고객 유치를 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동차도 처음에는 국산차를 팔다 외제차 영업소에 스카우트까지 되었고요. 시모를 닮아서 그런지 장사에 소질이 있어 보였어요. 가족에게 소홀해도 돈이 조금 생기니 저는 아들의 교육에 투자했어요. 남편을 바꿀 순 없으니 내 아들에게 좋은 교육이나 시키자 하고 말이죠.
우리 아들은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라 중학생이 되니 제 손이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는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본 유학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한 남자는 영업한다고 조기축구, 골프, 테니스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작은 남자는 방 안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어학 공부하기 바빴죠. 저 혼자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적어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말이에요. 지우 엄마, 내가 요새 호텔에서 알바하잖아. 거기서 지우 아빠를 봤어. 객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지인이 남편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호텔 로비에서 객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우리 남편 같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지인은 호텔 하우스키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뒷모습이라고 하니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가 지금의 몸무게에서 2배가 넘을 정도로 체중이 불어났는데요. 그렇게 몸이 변하니 제 마음도 약해져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당신 호텔에서 봤대. 거기 왜 갔어? 뭐? 호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집에서 밥 먹고 할 일 없냐? 소설 쓰지 말고 바빠 죽겠는데 헛소리 좀 하지 마. 배고동 아줌마가 봤대. 당신 뒷모습.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거기 왜 갔냐고. 너 이러면 이거 병이야. 그만 좀 해. 지겨우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길래 내심 좋아했어요. 그 아줌마 말 이후 온갖 상상만 하다 남편에게 겨우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난리를 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다. 여자 있다. 있으면 어쩔래.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무섭게 느껴졌어요. 제발 그 백오동 아줌마가 잘못 봤길 바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펄쩍 뛰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바람은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잡아떼고 시작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짙은 향수 냄새부터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고 혼자 핸드폰을 보며 희죽거리는 게 저의 레이더에 자꾸만 걸렸어요. 그렇다고 남편 뒤를 미행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덩치가 커서 쫓아다니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집에만 있으니 정말 상상의 나래가 한도 끝도 없었어요. 꿈을 꿔도 남편이 바람난 꿈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봤다는 그 호텔 밖을 서성였어요. 남편이 그 호텔에서 다시 나타날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폭식이 늘어났어요. 시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를 많이 비하했어요. 세상에 너처럼 팔자 좋은 애는 없을 거다. 그러니 살이 피둥피둥 오르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트 나와.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지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용기였는지 지인에게 부탁해서 호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시모 마트에서만 일을 했으니 다른 곳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기 지민 엄마, 나도 그 호텔에서 일할 수 있을까? 청소라면 자신 있어요. 청소 일이긴 한데 침대 정리부터 요령이 있어. 한번 거기다가 물어볼게. 호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정말 팔이 아팠어요. 계속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다 보니 무리가 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돈을 번다는 즐거움에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죠. 남편도 제가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몇 달이 지나 다시 그 호텔에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랑 함께요. 저는 그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요. 백오동 아줌마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며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했는데요.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대로 뒤로 따라가는데 남편이 돌아보며 외치는 겁니다. 지우 엄마? 여기서 뭐해? 나 따라온 거야? 와, 이제 하나하나 이런 짓까지 하냐? 옆에 여자 누구야?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 바람 피워? 고객님이지 누구냐? 열받게 이러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저를 먼저 알아보는 바람에 정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 여자는 고객인데 접대 차원에서 술을 먹다 호텔로 모시고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고객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증거도 잡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전 오빠에게 말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남편 멱살을 잡았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시모는 생사람 잡는다고 했고 남편은 저를 울부짖은 환자로 취급했죠. 그 이후에는 남편도 행동을 조심했는지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때는 바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이후 남편은 자동차 딜러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고객들 만나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우리 골프 연습장 차리자. 좋은 매물 나왔다니까? 어머니가 참도 돈 주시겠다. 제주 있으면 달라고 하던지. 네가 잘해야지. 비위도 맞추고 마트도 나가서 어떻게 좀 해봐. 아니면 영업소 갈까? 너 싫어하잖아, 거기. 남편은 저를 위해 영업소를 그만둔 것처럼 행동했지만 알고 보니 영업 실적이 점점 나빠져서 그랬다고 해요. 골프하고 노니까 그럴 만도 하죠. 저는 그때 영업소에만 안 나가면 여자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모에게 돈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래, 그럼 내 집으로 들어와. 골프 연습장 남편한테만 맡기지 말고 너도 같이 해. 그래야 다른 년 안 만나지. 한번 바람 들면 상습적으로 변한다. 어머니, 제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구박만 하셨잖아요. 시모가 저를 위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자기 아들이랑 장신 생각만 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시모가 마트까지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같이 살자고 했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시모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함께 끌어갈 골프 연습장으로 마음이 들떴어요. 옆에 종일 붙어있으면 바람필 일도 없다고 믿어졌거든요. 시모랑 같이 사는 게 거슬려도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되니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뜻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니! 지우야, 당장 119 불러. 하지만 연습장을 차린 지 3개월 만에 시모가 방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중풍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난 시모는 신체 일부에 마비가 왔어요. 남편은 연습장 일을 해야 하니 시모의 간병은 오로지 제 몫이었죠. 오른팔이랑 오른다리 쪽을 못 움직인 시모는 2달 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했어요. 처음에는 간병인을 썼지만 시모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하루 이틀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두는 겁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엄마 좀 돌봐줘. 성격 맞출 수 있는 건 당신뿐이잖아.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진짜 앞으로 자기한테 잘할게. 나연아, 오빠가 이제 너만 바라볼게. 그래, 좀 도와줘라. 그동안 미안했다, 아가야.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 결국 간병은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1년간 간호를 하니 시모의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집에서 제가 간병했거든요. 걷는 것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잘 걷고 팔도 움직일 수 있어서 밥도 혼자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구청장이 와서 효부상을 주겠다 할 정도였죠. 지인들도 저 같은 며느리 없다고 했어요. 지우 엄마 같은 며느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애 잘 키워, 시모 간병해, 골프 연습장도 잘 운영해. 아무튼 팔방 미인이야. 그러니까 지우 아빠는 지우 엄마 업고 다녀야 돼. 평생 갚아야 돼. 요새 누가 시모 간병하니? 반장이랑 통장까지 몰려와 지역에서 주는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주니 감사했죠. 하지만 시모와 남편만 인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그동안 간병에 빠졌을 때 남편이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사랑이라니까. 나 그 여자 사랑해. 이제야 만났어. 내 참사랑을. 아직도 남편 말이 생각나서 진저리가 쳐지는데요. 남편은 시모가 다니는 한병병원에서 오다 가다 의사를 하나 알았나 봅니다. 아파서 알고 지낸 게 아니라 사랑을 꽃을 피우고 앉아있더라고요. 네, 드디어 바람을 피웠어요. 어머니의 담당 의사는 아니었고 남편도 골프 치다 보니 팔꿈치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진료받다가 눈이 맞았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은 그때 기숙형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니 집은 비울 때가 많았어요. 그날도 저는 시모와 병원으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모와 제가 병원에 있었으니 집으로 데리고 왔나 봐요. 게다가 그 여자도 한병병원을 그만두고 나왔으니 두 사람은 시간이 많았겠죠.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알 수 없는 선택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그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현관에 낯선 여자 구두부터 심지어 안방 너머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하는데 저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지인 아줌마가 증거 남기라고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호텔 사건은 증거도 없이 끝나버렸으니까요. 방문 너머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문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잡았죠. 한창 서로 좋아 시시덕거리더니 남편이 목이 마른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랑 마주친 겁니다.
제가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오빠한테 실시간 정송했어. 올라온대. 너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병원에다 저 의사 신상 알아봤어. 평생 개업 못하고 의사생활 못하게 할 거야. 녹음했거든? 서로 이름은 왜 부르니? 고맙게.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울고 불고 손끝이 달달 떨리고 악조차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마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모르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모를 모시고 간병했는데 그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다뇨. 야, 그렇다고 녹음을 하냐? 이상한 여자야 진짜. 당장 안 줘? 여기 내 집이야. 공공장소도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제가 용서할까 말까였어요. 같이 살 마음도 일어나치도 없었는데요. 이 남자 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결혼할 거야. 너한테는 미안하게 됐다. 놀고 있네. 미안? 미안이라고 했니? 미안하면 이러면 안 되지. 바람도 정도가 있고 상도가 있는 거야. 안방에서 이러는 게 말이 돼? 나 너희 엄마 간병하고 왔어. 남편의 말에 제가 충격을 받긴 했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서울에 있던 오빠가 달려왔고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고 서로 코피가 나게 두들겨 패고 여자는 어느새 준행랑을 치고 말았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에도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저한테 의지했던 시모의 태도와 말이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너 나가야겠다. 나도 괜찮은 며느리 좀 보자. 의사 며느리라니 이제야 구색이 많네. 돈도 못 벌고 먹기만 하고 살만 찐 너보다 낫지.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간병했어요. 저밖에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아들이 다른 여자가 좋다잖냐. 너도 자식 키워서 알지? 너라면 지우가 다른 여자가 좋다고 하면 어쩔 거야? 네, 그걸 제가 막을 순 없겠죠. 하지만 당신처럼 이렇게 말은 안 하지. 혼내고 야단쳐야지. 설사 이혼은 한다고 해도 어떤 아들 새끼가 제 엄마가 아파서 며느리랑 병원 간 사이에 안방에서 그 짓을 해? 그건 혼을 내야지. 어디서 의사 며느리를 보겠대? 어린 게 내 아들 꼬셔서 결혼했으면 양심이란 게 있어봐라. 우리 아들 서울에서 4년제 대학 멀쩡하게 다녔어. 너같이 대학도 못 나오고 부모도 없는 애 만날 레벨이 아니라고. 대학이야 아기 생겨서 못 간 거고 부모 없는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당신 아들은 부모가 있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니? 이제 반말하는 거야? 어디서 시모 앞에서 말을 놔? 돌았어? 좀 놓으면 안 돼?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받지. 당신 행동은 그냥 쓰레기야. 나 이혼하려고 했어. 당신 아들하고 안 살아. 짐승 같아서. 근데 뭐? 의사 며느리 볼 거니까 나보고 가라고? 얼마나 잘 살지 지켜볼게. 그래. 너같이 돈 없는 것보다야 의사가 좋지. 우리 아주 잘 살 거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바깥 공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미쳤다고 20년간을 그놈의 집구석에서 살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경악할 만한 일이 터졌어요. 우습게도 상간녀가 저와 시모를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다짜고짜 상간녀한테도 잘 먹고 잘 살라, 아니 고맙다 했어요. 인간 말종 데려갔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나 결혼한 맘 없어요. 그냥 불장난이에요. 그리고 홀시모 병시종들 며느리 되고픈 마음 없어요. 지우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시모가 경악하는 표정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났어요. 아니 그 여자가 모셔준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안 살아요. 이미 이혼 소장 준비 중이에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상간녀가 죽어도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들이 걱정이었어요. 아들이 곧 성인이 되니 이해해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했어요. 그동안 모든 일을 사실대로 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잘했어. 엄마가 안 했으면 내가 엎으려고 했어. 나 이제 군대 갈 거니까 엄마 하고픈 대로 하고 살아. 난 엄마 편이야. 제 청춘을 갈아 만든 아이라서 그런가요. 고맙게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오빠도 당장 이혼하라며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어요. 명백한 남편의 이혼 사유, 위자료와 골프 연습장 지분까지 남편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무의 재산과 우리 집 예금 등을 합쳐서 연습장을 만들었으니까요.
시몬은 제가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줄 알았나 봅니다. 위자료 3억에다 아파트까지 받고 이혼했어요. 오빠가 전 재산 털어서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거든요. 그 새낀 친구도 아니야. 내 동생 건드린 것만 해도 열받는데 바람? 이혼? 개자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다 못 나오게 할 거야. 동네에서 함께 자라놓고 어떻게 이따위로 굴어? 오빠는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할 말이 있나 봅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이죠. 하룻밤 불장난 책임졌으면 됐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지유 갖게 된 것도 내가 꼬셨어? 나연이도 할 말 없어. 그리고 돈 다 줬는데 왜? 우리 집 아예 거짓될 판이야. 아주 이혼하고 팔짝 고쳤지. 게다가 자식놈까지 집 나가고 잘한다. 그니까 새끼 하나 데리고 기어 들어와서 아주 상전 노릇이야. 이제 우리도 을사며느리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라. 동원아, 너 아직 마음밖에 안 됐다. 시몬은 재산을 털어서라도 을사며느리를 위해 한의원을 만들어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이라도 할 모양이었는데요. 다른 동네에 가서 병원을 차렸으면 모를까 수십 년 산 그 동네에다가 한의원을 차렸습니다. 시모 성격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이라도 할 심산이었겠죠. 드디어 을사며느리 봤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등원이가 어떤 아들인데. 어린 게 반란 까져서 오빠 꼬셔놓고 신세 다 망쳤지. 시모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동네는 저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빠가 얻어준 오피스텔도 어릴 때부터 자란 동네였어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동네는 저랑 오빠도 나고 자란 곳이에요. 동네 문방구 아줌마부터 약국, 목욕탕, 세탁소 등등 모두 다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모도 40년간 그 자리에서 마트를 운영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인심이 시모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심술궂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착한 나연이네 집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의원을 개업했지만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불륜 한의원이라고요. 또 시모한테도 욕을 했습니다. 간병을 그렇게 한 며느리를 내쫓았다고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남편과 바람이 난 한의사는 이혼녀였고 먼저 한의원을 차려야 결혼하겠다고 했대요. 저놈의 한의원 아주 보기만 해도 불쾌해. 불륜 한의원이잖아. 맞아. 저길 누가 가. 재수없게. 여기요 다 조강지처럼 사는데 감히 불륜녀 주제에 어딜 기어들어와서 한의원을 차려? 마트 할머니도 미쳤지. 지 엄마 내쫓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나? 마트에서 일해 집에서 일해 간병까지 했는데 내가 지우 엄마면 여기 불 질러버릴 거야. 하지만 전 그쪽으로 돌아눕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했는데 이미 끝인데 굳이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은 그만큼 차갑게 돌아섰거든요. 오히려 안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생각한 대로 결혼 안 하고 지우만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문예창작과. 이름만 들어도 설렜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잘 지낸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안심이 되었어요. 지우 엄마, 아주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그 한의원 망했어. 쫄딱 망했다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커피도 마시고 글도 쓰며 한가롭게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백오동 아줌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알고 싶진 않았는데 망했다고 하니 속이 아주 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지우 할머니 또 쓰러져서 요양원 실려가고 그 여자가 절대 시모는 못 모신대. 솔직히 지우 아빠보다 지우 할머니가 이해 불가야. 불려우 집에 들이고 자네처럼 착한 사람을 내쫓고. 하긴 지우 아빠도 벌 받긴 했지. 그 여자 또 바람났대. 이번에는 지우 아빠 지인을 하던데? 그 당시 제가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현실이 스토리를 압도하더라고요. 그 소식은 오빠가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남편이 예전에 자동차 딜러로 있을 때 함께 일한 남자 동료였는데 주식으로 재미를 봤나 봐요. 갑자기 건물주가 되어 나타났대요. 그러니 그 한의사가 남자를 갈아탔나 봅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취소하고 그 남자랑 해외로 가서 결혼했대요. 세 사람이 가끔 골프를 하고 어울렸나 봐요. 하긴 저도 남편보다 6살이나 어리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텐데요. 남편은 죽겠다고 약 먹고 시모는 쓰러지고 아주 쑥대밭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오빠는 그놈이 여자 좋아하더니 여자로 망조가 들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의사 부인 좋다더니 잘 됐네.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이야기 알려주지도 마. 듣기도 싫어. 우리 지우도 관심 없대. 아참, 지우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하기로 했어. 저는 아들에게 위자료 중 절반을 주었어요. 왜냐고요?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 별거를 다 봤으니까요. 아들은 눈물 흘리며 공부 많이 해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네가 하고픈 일 행복하게 하라고 했죠. 저는 소설 중에 웹소설을 좋아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도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니 쓰게 되더라고요. 웹소설은 무료 연재하는 곳이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써서 올리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자책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이야기들이 돈을 벌어줬어요. 처음에는 친킨감이나 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소형차 정도는 살 금액으로 커졌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자 히트작이 나왔고요. 물론 이런 과정까지 저는 디스크도 생겨 고생도 했고요. 탈모나 위장장애까지 겪게 되었어요. 그래도 내 돈으로 돈을 버니 정말 기뻤습니다. 글 쓰는 게 앉아서 편해 보여도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저녁잠이 들기까지 글만 써야 하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아들도 많이 배워왔는지 거기서 취업했다고 합니다. 가끔 해외여행 가서 아들도 만나고 오고요. 여자친구도 생겼다는데 마음이 흐뭇했어요. 월급의 30%를 저에게 아들이 보내줍니다. 평생 이렇게 줄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글 재밌게 쓰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월급의 50%는 지속성이 없으니 이렇게 30%를 주겠다는 아들이 귀엽더라고요. 나중에 안 줄 수 있어도 받으니 자식 키운 보람이 생겼어요. 남들은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여유롭게 용돈이나 받게 되었으니까요. 청춘을 갈아서 만든 내 새끼지만 후회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지역센터에서 웹소설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박스나 접던 제가 월 1000 이상 매출을 올리게 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매번 제가 쓴 글이 대박이 나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글을 써서 제가 몇 억씩 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의 성공이 남편 귀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아니, 제가 왜 만나야 하나요? 요새는 살도 뺄 겸 운동도 하니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와중 동네 어귀에서 시모와 남편을 맞닥뜨렸습니다. 시모는 다시 풍이 와서 반쪽은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로부터 남편과 시모가 다시 동네로 찾아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시모가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대요. 하긴 수십 년을 나고 자란 곳이니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동네는 이미 제가 장악하고 있었는걸요. 얼굴 좋아졌네. 살도 빠지고. 잘 지냈다며? 지우가 그러더라. 지우 자식은 전화 한번 하기 진짜 어려워. 지우도 다 본 게 있어서 아버지랑 연락하고 싶겠어? 갈 길 가. 아는 척하지 말고.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는 척도 지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지우 부모 아니야. 너랑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어. 위자료 덕분에 공부도 하고 잘 지낸다며. 됐잖아. 우리 지우 20대 중반이야. 아니지, 곧 30이야. 걱정하지 마. 다 큰 어른이라고. 그쪽이나 어른 모시고 갈 길 가. 무슨 염치로 동네에 기어들어오냐? 참 어이없다. 야, 그럼 갈 데 없는데 어떡해. 동네 사람들도 그렇다. 너한테 미안한 거지 자기들이 난리야. 암튼 자주 봐. 뭐? 자주 봐? 저는 이 말에 가라앉아있던 복수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줬더니 무슨 친한 척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시모의 마트가 아직 운영되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진즉에 팔아먹어 주인이 바뀌었지만 남편이 거기서 알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수년이 지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는 부동산으로 가서 주인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격을 잘 쳐줄 테니 팔라고 했죠. 아저씨, 우리 가게에서 계속 일할 거야? 아니면 나가든지. 뭐야, 새 주인이 너야? 이 여자가 미쳤네. 나랑 엮이고 싶냐? 미쳤어? 너 같은 쓰레기랑 엮이게? 100만 원 받고 개같이 일할래?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동네 뜰래? 네가 사는 가게 윗집도 내가 다 샀어. 그러니까 나가. 동네 더럽히지 말고. 너 같은 여자 진짜 징그럽다. 너랑 만난 게 내 인생의 독이야. 알아? 그래? 난 아닌데. 지우 태어나서 다행인데. 너 지우한테 돈 달라고 했다면서? 미친놈. 너 지우 기저귀라도 갈아봤어? 맨날 술이나 먹고 학교 다니냐고 도망이나 쳤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당장. 내가 이 동네 사는 걸 알면서 기어들어오지 말고.
남편의 똥 씹은 표정을 보니 그제야 속이 사르르 내려가는 거 있죠. 결국 남편을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가 불쌍하게 누워있으면 제가 뭐 마음이 달라질 줄 알았나 봐요. 마트를 카페로 개조했어요. 애증의 마트는 그렇게 사라졌답니다. 시모한테도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거리에서 본 날 울더라고요.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 느껴졌어요. 남편의 바람, 시댁의 홀대, 디스크 이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저는 극복해 나갔어요. 물론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도 해줬고요. 바람난 것들은 혼을 내야죠. 시모도 저를 무시한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이제는 제 인생 잘 살고 있게 되었어요.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20살 저를 불안하게 했던 아기는 잘 자란 어른이 되었고요. 마트에서 고생하던 저는 작가가 되었거든요. 어떤 결과든 알에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하는 것만 같아요. 제가 남편 바람났다고 비관하고 괴로워만 했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이니까요. 역시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진작 버리는 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무려 시댁과 친정 사이에 큰일이 생겨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사연을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사연으로 제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워요. 약간 떨리기도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제보했으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남아 선호 사상이 아니고 오히려 딸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런데 제 나이가 40대이기도 하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훨씬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만 하더라도 완전히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떠오르기만 해도 남편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정도랍니다. 워낙 대한민국에서 유구한 사회 현상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여자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우리 친정은 남아선호 사상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이미 오빠들을 2명이나 낳고 난 뒤에 나온 막내딸이었거든요. 우리 예쁜 딸 생일 축하해.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건강하기만 하면 바랄 게 전혀 없었는데 엄마를 따라 음악까지 전공하고 기특해. 엄마는 너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우리 딸 너무 사랑해. 특히 우리 엄마는 같은 성별인 저를 아주 예뻐하세요. 자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자식은 바로 저랍니다. 이것은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제가 엄마를 따라 음악 전공이라 더 저를 아끼시는 편이랍니다. 이게 오늘 사연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 엄마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 아빠와 오빠들도 저를 아주 금지옥엽,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라 자라면서 다른 남매들처럼 싸우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쁨만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결혼하겠다고 남편을 데려왔을 때는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차라리 저번에 만난 놈이랑 결혼하는 게 낫겠어. 4년제도 아니고 전무대 나온 놈이랑 결혼한다고? 대기업에 다니면 다야? 부모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동네에서 그냥 엄마 혼자 식당 작게 한다며. 나는 저런 집의 자식한테는 우리 딸 못 보내. 지선아, 엄마 기절할 것 같아. 우리 딸이 지금 저런 놈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 결혼 안 하면 안 되겠어? 곱게 키웠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새끼 아까워서 어떡해.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저런 집에 보내면 내 딸 단명해. 남편과 저는 아주 우연히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 만나서 대화할수록 저랑 가치관도 비슷해서 끌렸습니다. 무엇보다 다정하고 사람이 한결같았거든요. 사실 이제껏 만난 남자친구들은 제 집안 배경이나 제가 가진 것에 더 집중했다면 남편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반해서 결혼한다고 말했더니 부모님은 아주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선아, 오빠가 새언니랑 좋은 사람 찾아볼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봐. 이게 네가 지금 어려서 모르나 본데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우리 집이 잘 사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야? 그건 양쪽이 다 여유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우리 부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며? 결혼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 너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럽에서 유학도 했는데 상대는 전문대를 나왔으니 말은 제대로 통하긴 해? 웃기네. 오빠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잘 통해. 그리고 그렇게 조건에 맞는 남자들 만났을 때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이왕 결혼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겠다는데 오빠들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안이라도 좋아야지. 사람 대 사람을 떠나서 집안끼리 비교해도 너무 그쪽에 아무것도 없잖아. 게다가 홀어머니라며. 엄마가 그러던데 집도 못 해준다며? 도대체 그런 집에 우리가 너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 그리고 이혼 가정이라며. 아니, 물론 요즘은 이혼한 사람이 많다는 거 오빠도 알아. 그런데 우리처럼 정상적인 가정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 가족이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오빠들이 이렇게 저한테 반대하거나 뭐라고 했던 것도 처음이었어요. 자라면서 가족들은 언제나 제 편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들어서 더 하고 싶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오빠들의 반응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야, 부모님 반응은 어때? 우리 결혼식 날짜도 잡아야 하잖아. 이제 자기네 집에 가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날짜 제대로 잡고 자기 부모님 보러 가자. 워낙 바쁜 분들이라 시간 내는 게 많이 힘든가 봐. 아, 날짜? 그래, 우리 집에도 인사드려야지. 그치? 근데 자기네 집이 여기서 더 머니까 먼저 가자. 우리 부모님은 같은 서울이니까 나중에 봐도 돼. 집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하니까 차마 남편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데려가면 분명히 남편에게 상처가 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더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의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키웠거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혼자 남들은 다 받는 과외도 안 받고 학원도 안 다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대를 갔는데 얘가 고등학생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 어렸을 때는 우리 아들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영재라고 했다니까. 그래요? 저도 수영 씨가 똑똑해서 말이 잘 통하니까 좋아요. 어머님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수영 씨가 크게 엇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 어머님이 진짜 잘 키우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사고도 잘 안 쳤어. 조용하고 말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 학교에 상담 가도 애가 여자애들처럼 조용하다고 칭찬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혼자 식당 하는 거 아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나 도와서 일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사익감으로 탐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서울과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서 작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사를 하러 처음 뵈러 갔는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큰 분이셨습니다. 가서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어머니에게 3시간이 넘게 자랑을 들었어요.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의지할 곳이 우리 아들밖에 없었어. 힘들 때마다 아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는지 몰라. 이런 아들이 결혼해서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슬퍼.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봤으면 좋겠어. 가능하겠니?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수영 씨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최대한 시간 내서 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가 자식이라고는 수영이 한 명이라 그래. 지선이 네가 이해해 주렴. 나도 자식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제주도나 부산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적적하면 우리 신혼집에 와서 며칠 있다 가도 되잖아.
지선이도 일하니까 엄마가 와서 아기 봐주면 되겠다. 장모님은 일하느라 바쁘시거든. 안 그래도 내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손주볼 기대를 하라고 하더라. 엄마가 알아서 잘 키워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이왕이면 딸보다 아들이 키우기 쉬우니까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결혼 전에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사이가 애틋한 남편을 보고 저는 가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것을 보며 저와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한테도 잘하겠다고 생각했죠. 가정적인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싶었던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댁에 인사를 마치고 저는 드디어 남편을 우리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전에 친정에 저는 무조건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힌 다음이었죠. 당연히 부모님과 오빠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저도 고집이 상당해서 막무가내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몸이 약한 편이라 그게 제일 걱정이네. 나는 내 딸이 고생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 물론 자네를 믿지만 만약 우리 딸이 고생하거나 힘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우리 가족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야.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아요. 지선이가 부모님이 되게 원해서 가진 자식이고 또 혼자 늦둥이의 막내딸이라 그래요. 저랑 동생도 여동생이라 많이 아꼈고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지선 씨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빠와 오빠들은 대놓고 남편에게 잘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거기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대처했어요. 그런 태도 덕분에 가족들의 반대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결혼 준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와 우리 친정엄마의 기싸움이었어요. 제일 먼저 결혼식 장소였습니다. 우리 쪽이 훨씬 보증 인원이 몇 배나 많잖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지방 가는 거랑 지방에서 서울 오는 거랑 당연히 서울로 오는 게 편하잖아?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원래 장소는 그리고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 나도 알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남편 고향에서 꼭 하고 싶대. 뭐 듣기로는 집안 어른 중에 거둥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가 봐. 남편도 되게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는데 쉽지 않나 보더라. 엄마는 절대 결혼식 장소 양보 못해. 엄마랑 아빠 손님들만 해도 몇 명인 줄 알아? 게다가 너랑 사위 지민들도 다 서울이잖아. 그 시골에 우리 인원 다 수용 가능한 결혼식장이 있기는 하니? 일단 나도 시어머니랑 전화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만 말고 조금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부딪힐 줄은 몰랐어. 결혼을 준비하면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식장 선정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의 고향에서 하길 원하셨어요. 우리 쪽이 인원도 훨씬 많았고 남편과 제 지인도 다 서울에 거주려 해서 서울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본인 위주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겨우 설득하긴 했는데 엄마는 본인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면 멀어서 오는 사람이 적잖아. 그래도 내가 버스도 구하고 엄마 지인들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노력한다고 했어. 워낙 아버지랑 이혼하고 힘들게 살아서 나한테 많이 의지하거든. 어머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나도 알아. 한 명이라도 더 참석시켜서 많아 보이게 하고 싶으셨겠지. 어머님 섭섭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도 결혼식장 장소 문제는 남편과 제가 중간에서 많이 노력해서 일단락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제 결혼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이 없는 집안과 결혼하니까 걱정되셨는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가전도 사서 넣어놓고 남편과 식을 올리고 바로 살 수 있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신혼집이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신축 아파트가 신기한지 자꾸 올라와서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당신께서 마련해준 집이지만 저와 남편의 신혼집이라 오기 전에 저한테 미리 말하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작정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맞닥뜨린 날이 있었어요.
어머, 사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애들이 당황해요. 그래도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요? 그러는 사돈은 왜 여기서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서로 가족이 늘어나는 거지 독립적으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기 전에 미리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사돈은 우리 딸한테 물어보셨나요? 혹시 사위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소식을 듣지 못한 건가요? 요즘은 예전과는 달라요. 시집살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곱게 키운 우리 딸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제가 집도 얻어준 거잖아요. 저는 시집살이 시킬 마음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들 곱게 키웠습니다. 사돈, 저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도 우리 딸이 이렇게 당황하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 예의를 지키자는 말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나 봐요. 엄마, 그만.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대신 죄송해요. 엄마도 왜 그렇게 말해? 참아,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보리야. 네가 왜 죄송해? 엄마랑 아빠가 너 편하게 살라고 구해준 아파트야. 여길 말도 없이 찾아오는 게 예의니? 네, 예의 없어서 참 죄송하네요. 사돈, 돈 많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비록 결혼할 때 이런 한 푼 지원해주지 못하지만 이러시는 건 아니죠. 친정엄마는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불쾌함을 드러냈어요. 참고로 우리 엄마는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음악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 되게 고상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제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커서 저한테 애정이 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괜히 그러신 거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였는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발단으로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기싸움은 한복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났어요. 어머, 그 한복 색깔은 신부 측이에요. 어머님은 신랑 측이라 이 색상을 입으시는 게 맞아요. 이거 어떠세요? 한복색이 곱고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요즘 세상에 신랑 한복, 신부 한복이 어디 있나요? 저는 이 색상을 입겠습니다. 화사한 이 분홍색이라 내 피부에도 잘 어울리고 좋네요. 한복색을 보고 하객들은 신랑하고 신부 엄마를 구분한다던데요. 제가 분홍색 한복을 입도록 할게요. 그게 전통이고 사회 통념이잖아요.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결혼식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 레이스는 너무 화려해서 신부 드레스보다 눈에 띌 것 같네요. 안 그러니 딸아? 그게...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결혼한다니까 매우 신이 나셨나 봐요. 무려 혼주 한복을 누가 봐도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고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한복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복에 화려한 레이스와 날개 같은 깃털까지 달려있더라고요. 자수도 어찌나 화려한지 나비부터 꽃까지 한복이 멀리서 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하나라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사돈은 자식이 셋이니 익숙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결혼해서 더 신경이 쓰이네요. 어머, 저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해서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때는 저도 당연히 신랑 측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돈, 이건 애들 결혼이에요. 우리 환갑잔치가 아니랍니다. 한복집에서 두 분이 너무 한복을 가지고 대립하자 저는 사이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며 가게 점원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중간에서 기가 빨린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결혼하고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의지하는 게 정말 커.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나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 나도 그런 엄마가 고맙고 안쓰러워서 최대한 엄마한테 맞춰줬었지. 아마 내가 결혼하면 엄마한테 독립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그건 나도 이해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해를 못하나 봐.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자. 지금 두 분이 너무 만나기만 하며 기분 상하는 게 보여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아. 여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더 잘해야 해. 알지? 남편과 저는 중간에서 각자 엄마들을 중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수록 우리 부부는 훨씬 더 견고해졌어요. 이렇게 저는 우리 엄마를 말리고 남편은 본인 엄마를 말리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려서 색상은 하늘색을 입었으나 디자인은 매우 화려한 한복으로 골랐어요. 야, 나는 네 시어머니 한복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런 한복은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처음 봤어. 한 손깔 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네 친정이 잘 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 없는 집이었으면 저런 시어머니 누가 감당하니? 아, 말도 마. 안 그래도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랑 둘이 기싸움이 장난 아니거든. 남편이랑 나랑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중간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 아빠랑 오빠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엄마가 나 시집살이 당할까봐 미리 걱정하더라. 아무래도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잖아. 서로 형편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끼리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또 네가 누뚱이고 막내딸이라 어머님이 많이 아끼잖아. 중간에서 중재해서 노력해봐. 결혼식을 올리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역시나 시어머니 한복 문제로 말이 나왔습니다. 한복이 너무 화려해서 진짜로 제 드레스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때는 시어머니와 우리 친정엄마의 갈등을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 기가 막혀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랍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남편과 제가 조용히 잘 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랑 남편은 둘 다 일하는 직장인이라 바빴거든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각자 직업이 있으니 부딪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결혼하고 훨씬 심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굉장히 빨리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원하던 상황이었죠. 정말 다행히도 요즘 불임이 심하다던데 저는 신혼여행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해서 결혼과 동시에 태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선아, 몸이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네가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서 걱정된다. 엄마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아기한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몸 건강하게 관리를 잘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엄마가 결혼식 전에 시어머니랑 한판 했잖아. 그래서 확실히 시어머니가 집에 오기 전에는 말하고 오더라. 그런 거 생각하면 엄마한테 고마워. 나 시집살이 당할까봐 걱정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나는 괜찮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꼭 말할게. 엄마는 제가 임신하자 걱정을 더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가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더 시어머니의 행동을 엄마한테 말하기 무섭더라고요. 워낙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제 성격 때문이었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건 제가 막달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데 저번 추석 때도 여보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고향에 못 갔잖아.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 나 혼자라도 간다고 했더니 며느리 얼굴을 까먹겠다고 난리라서 혹시 이번 주말에 가서 밥만 먹고 올 수 있어? 내가 막달이라 몸이 사실 많이 무거워. 그리고 우리 예정일도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병원에서 최대한 병원 근처에서 있으라고 하더라고. 수술로 낫는 게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되네. 나도 당신을 생각하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원해. 그런데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셔. 가서 진짜 딱 밥만 먹고 바로 올라오자. 내가 저녁 먹으면 바로 올라가야 한다고 미리 말할게. 날짜가 너무 임박해서 걱정되긴 하는데. 알겠어. 그럼 딱 밥만 먹고 올라오는 거야? 알겠지? 임신하고 저는 다행히 입덧은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태동이었어요. 배가 뭉치는 현상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추석 때 배가 너무 뭉쳐서 저는 친정도 시댁도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친정은 같은 서울이라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셨지만 시어머니는 명절에 아들 부부를 볼 수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긴 했었죠. 결혼과 동시에 생긴 아이라 신혼 때 양가에 잘 챙기지 못했던 것은 맞아요.
시어머니는 홀어머니라 더욱 외롭고 섭섭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며 보고 싶다고 계속 내려오라는 요구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막달에 남편의 고향에 가서 출산 전에 시어머니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결혼하고 엄마가 얼굴을 도통 못 봐서 너무 속상해. 아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원래 결혼하면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니? 며느리가 밥도 안 해주니? 에이, 아내가 지금 임신했잖아요.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어야지. 엄마 집에 오면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지선아, 이리 와서 밥 먹어.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찾아가자 그때부터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하셨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지 연신 쓰다듬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댁에 도착하자 제 배가 또 뭉치기 시작했어요. 막달이고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그런가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태동도 매우 심해서 가만히 숨을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밥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았고 음식 앞에 앉아있는 것도 곤욕이었습니다. 예, 너는 왜 이렇게 안 먹니? 내가 너희 온다고 이렇게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는데 입에 안 맞아? 맛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우리 아들은 잘만 먹잖아. 지금 태동도 심하고 막달이라 앉아있는 게 조금 힘들어서요. 어머님,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들하고 오붓하게 드세요. 맞아요, 엄마. 아내가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준비한 음식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아들 먹는 거나 지켜보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니 기분이 언짢으셨나 봐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먹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올라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아들이 왔다고 시키는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곤란해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괜찮다고 눈짓을 보냈죠. 예, 가서 청소기 가져와라. 아유,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 내가 저거 고치고 싶었는데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아들 고생했어. 아가, 청소기로 이것만 쓸어줘. 아들, 우린 이거 들고 거실로 가자. 그러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시켜서 창문을 고치고 저한테는 청소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밑에 떨어진 잔해를 청소기로 치워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서 청소기를 가져가는데 콘센트에 연결해야 하는데 콘센트가 없더라고요. 콘센트를 찾느라 허리를 숙이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들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집안일도 만삭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쉬어. 소파에 가서 앉아있어. 이건 내가 치울게. 아들, 여기 와서 이것도 해줄래? 아유, 이게 예전부터 말썽이었어. 아들! 시어머님이 계속 찾으시잖아. 가서 도와드려. 나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괜찮아. 남편이 만약 저를 도우려고 하거나 신경을 쓰면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을 불렀어요. 그래서 혼자 겨우 콘센트를 찾아 청소기를 돌리고 그걸 거실로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기가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가다 살짝 발을 삐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 배, 지금 갑자기 배가 아파. 예정일이 며칠 남았는데, 제가 쓰러져서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돕다 저에게 달려왔어요. 출산 날짜가 임박했던 날이라 이건 누가 봐도 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가 서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당장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서울까지는 무려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엄마, 여기 주변에 응급실 없어? 산부인과는? 아니, 어떡하지? 여보, 괜찮아? 일단 우리 다니는 병원에 전화를 먼저 하자. 아니, 어떡하지? 미치겠다. 여보, 일단 정신 차려. 저는 정신이 없어서 계속 배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은 주변 산부인과를 전혀 모른다고 말로만 어떡하냐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고향 옆에 큰 도시의 응급실에 가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긴장하기도 해서 더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출산 날짜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시댁을 왜 가?
자네, 우리 딸이 무사하게 아이를 낳아서 다행이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면목이 없어요. 지선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우리 부부의 얼굴을 잘 못 봤다고 섭섭해하셔서. 우리도 같은 서울인데 지선이가 임신해서 얼마 못 봤잖아. 아무리 보고 싶어도 곧 출산하는 며느리를 시댁에 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심지어 미안한 기색도 없잖아. 본인 아들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우리 지선이 소중해. 친정 식구들은 제가 시댁에 갔다가 응급으로 출산하게 된 사건에 대해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우연히 보고 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세요? 내가 보러 오라고 했어요. 아무리 임신했어도 시댁에 결혼하고 겨우 2번 온 게 말이 되나요? 나는 결혼하고 우리 아들이 어디 해외라도 간 줄 알았네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저도 안 불렀죠. 사돈, 말씀 되게 섭섭하게 하시네요. 딱 봐도 배가 부른 며느리를 왜 보고 싶다고 하시냐고요. 그러면 사돈이 서울로 오셔야지. 상식적으로 왜 애들을 여기까지 부르세요? 그만해요. 아기도 무사하고 저도 멀쩡하니까 그만해요. 저 안정을 취하고 싶으니까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제 출산을 빌미로 또 갈등이 일어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하고 조리원에 갔다 오고 엄마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간에서 남편과 제가 더 고통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를 우리 집으로 불러 제 마음을 전달했어요. 엄마가 내가 워낙 소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살이 당할까봐 걱정했겠지. 그런데 나는 엄마랑 시어머니랑 둘이 사이 안 좋은 게 더 불편해. 양가가 잘 지내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있는 게 싫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알겠어. 엄마는 우리 딸이 상처받는 상황이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원하면 엄마가 먼저 노력하고 다가갈게. 네가 힘들지 않길 바랐던 건데 오히려 불편했구나. 미안하다. 저와 진지한 대화 이후 엄마는 실제로 당신께서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출산 때 2분의 감정에 골이 깊어졌는데 엄마가 먼저 연락도 하고 남편을 통해 선물도 건네셨죠. 장모님이 우리 엄마를 많이 챙겨주시네. 나한테 장모님이 따로 연락 오셔서 강남 레스토랑 식탁권도 주시고 피부 미용도 받으라고 챙겨주셨어. 아, 그래? 내가 양가 사이가 안 좋으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했더니 엄마가 노력하나 보다. 어머님도 내가 시댁에 갔다가 갑자기 출산해서 당황하셨을 텐데 과거는 다 잊고 우리 이제 잘해보자. 우리 친정엄마는 저를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그 덕에 시어머니는 당신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과 미용실에 다닐 기회가 생기셨습니다. 그러면서 2분은 예전처럼 눈만 마주치며 기싸움을 하는 사이에서 나름 괜찮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딸의 돌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딸은 유난히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돌잔치 날에는 가까운 친척들만 불러서 했는데 낯선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딸을 많이 안고 있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이다. 아유, 애가 왜 저렇게 예민하지? 원래 딸들은 저런가?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되게 순했는데 확실히 우리 아들을 닮은 건 아닌 것 같네. 아유, 예민해라. 아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유독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아빠가 안아주면 그래도 금방 그쳐서 다행이죠. 평소에 너는 안아주는 편은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아까부터 계속 안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래도 결혼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살이 빠져서 안쓰러운데 혼자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같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기를 혼자 안고 있는 게 거슬리셨는지 계속 언급하셨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 우리 딸을 제가 안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워낙 허리가 안 좋기도 했고 또 그날따라 손목이 매우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무리였습니다. 남편도 그걸 아니까 본인이 계속 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남편 얘기를 하니 친정엄마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돌잔치 자리니까 친정엄마는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거슬리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기 때 진짜 순했어. 나는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적이 전혀 없거든. 예민한 걸 보니까 그건 확실히 며느리를 닮았나 보다. 아니면 딸이라서 그런가? 아무래도 아들은 예민한 구석이 없거든. 내가 그래서 아들을 원하긴 했었는데. 사돈, 우리 딸도 어릴 때 매우 순해서 별명이 순둥이였어요. 그냥 돌쟁이고 또 지금 낯선 환경이라 그런 건데 우리 딸 탓을 하는 것은 듣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다 순한 것은 아니에요. 딸이라고 다 예민한 것은 더욱 아니죠. 친정엄마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먼저 당하기도 했고 100일 잔치 때도 웃으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아기 컨디션을 생각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어른인 저도 힘든데 아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님, 엄마, 이거 드세요.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고른 장소니까 디저트 드세요. 중간에서 두 분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기도 예민하고 어머님들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돌잔치가 끝나고 엄마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나는 진짜 네 시어머니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받기만 하는 것도 죄주 아니야? 내가 우리 딸 고생하지 말라고 신혼집도 마련해줘.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선물도 자주 해줘. 못 해준 게 전혀 없어. 그런데 말을 왜 저렇게 하니? 그렇게 본인 아들이 소중하면 아이 끼고 살던가. 시어머니가 이혼하고 남편한테 워낙 의지를 많이 했대. 남편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그냥 우리가 참자. 나도 엄마가 속상한 점은 이해해. 이번에 우리끼리 놀러 가는 걸로 또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아휴, 내 돈 주고 내가 내 딸 데리고 놀러 가는 것도 이제 눈치가 보인다. 혹시 뭐라고 하면 당장 말해. 알겠어?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친정엄마는 제가 육아로 힘들어하니까 남편과 저를 데리고 같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비용은 친정 부모님이 다 대주셨죠. 그래서 남편도 휴가를 내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워낙 혼자 지내는 것을 힘들어했고 남편하고 제가 친정 식구들과 하와이에 간다고 했더니 우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나는 살면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네. 뭐 우리 아들이 결혼을 잘해서 처가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나를 데리고 가라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하셔서 하와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남편도 나중엔 질려서 저한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죠. 친정 부모님의 돈으로 가는 거라 시어머니까지 같이 가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니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하와이에 가 있는 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도 되겠니? 아니, 내가 그런 신축 아파트에서 언제 자보겠어. 그래도 되겠지? 시어머니는 우리가 여행을 간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무르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당연히 마냥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라고 하고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서는 너무 좋았어요. 바다에서 오랜만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친정 식구들과 남편과 사랑하는 우리 딸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족스럽게 놀고 오면서 시어머니에게 줄 가방도 하나 선물해서 귀국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도통 시골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방 너무 예쁘다. 내가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날이 오다니. 마침 고등학교 동창회가 작게 있는데 그거 강남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더라고. 이 가방 들고 가야겠어. 거리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그때까지 머물러도 되겠지? 고맙다. 시어머니는 며칠 뒤에 동창회가 있다며 우리 집에서 계속 머무르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약속이 있어서 미리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야? 아유, 기가 막혀. 너희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아직도 너희 집에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엄마가 내일 너희 집으로 갈게. 진짜 도저히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어. 에이, 아니야. 그래도 오늘 동창회 끝나고 내려간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지. 엄마, 배고프다.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저번에 엄마가 나랑 가고 싶다고 한 레스토랑으로 가자. 거기 분위기 좋다며. 엄마는 당연히 제 말을 듣고 황당해하며 화를 내셨어요. 둘이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마저 말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연히 거기서 제가 누구를 마주쳤는지 아세요? 네, 바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아줌마들 무리가 모여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 시어머니가 제가 하와이에서 사다 준 가방을 열심히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엄마랑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엎어진 무리였어요. 게다가 자리가 만석이라 유일하게 남는 자리가 시어머니 무리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그래도 마주쳤으니 인사는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우리 모녀를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열심히 외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정엄마도 기분이 좋지 않은지 저만 바라보셨죠.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진짜 기가 막힌다, 지선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니? 지금 너랑 내가 창피하다는 거야? 본인 지인들 앞에서 왜 저래? 어머, 그런데 저분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조교 어머님 같은데 얼마 전에 봤어. 어머, 진짜? 엄마, 일단 우리도 모른 척하자. 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네. 저 가방 게다가 내가 사준 가방이거든. 엄마랑 저는 그냥 식당을 나갈까 고민도 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밥을 먹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파스타를 먹고 오빠들 얘기를 하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매우 상기된 얼굴로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나쳐서 시어머니가 앉은 테이블로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엄마가 꺼낸 말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꺼낸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돈 너무 하시네요. 제가 뭐라고요? 사돈집에서 일한 파출부 아줌마라고요? 진심으로 꺼내신 말이세요? 친정엄마의 말에 너무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더니 얼굴이 새빨개졌더라고요. 지금 들고 있는 그 가방도 우리 딸이 사준 거 아닌가요? 사돈, 지금 내가 우리 딸 편하게 살라고 마련해둔 집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화장실 칸 안에서 들었는데 저한텐 뭐요? 우리 집에서 일한 파출부? 제가 민망할까봐 아는 척을 안 했다고요? 지인들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괜히 눈을 피하다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우리 엄마를 파출부라고 소개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불편할까봐 일부러 아는 척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그럴 거면 우리 엄마한테 받은 식사권, 미용실 회원권 등 다 내놓으세요. 이제까지 저도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아요. 그리고 언제 시골로 가실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아들인 남편도 어머님 불편하대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나한테 저쪽 테이블 모녀가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랑 그 딸이라서 믿었더니 사돈하고 며느리였어? 어머,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소개하면 어떡해? 영자야, 너 왜 그랬어? 돈 없어서 자격지심으로 우리 집에 열등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구질구질하네요. 그리고 혹시 저기 따님이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지 않나요? 네? 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딸을 아세요? 알죠. 제가 그 따님 담당하는 교수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가 아니고 대학에서 음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 참고로 저는 아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봐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의 지인이 엄마가 대학에서 같이 일하는 조교의 엄마였어요. 다른 전공은 몰라도 엄마는 음악 전공인데 여기서 교수의 존재감이 매우 크거든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으니 그 지인은 엄마 앞에서 거의 머리를 조아렸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딸 학교에 갔다가 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교수님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알아주는 교수님이잖아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예, 영자 너는 무슨 이렇게 대단한 사돈을 파출부라고 하니?
웬일이야. 아니,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해? 사돈을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 어머.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집도 아들 돈으로 너한테 준 집이 아니네? 참나. 내가 귀하게 키운 우리 딸 주려고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그걸 본인 집이라고 했나요? 사돈, 적당히 하세요. 애초에 이래서 내가 거지 같은 집에 전문대 출신 사위를 드리는 걸 그렇게 반대한 건데. 아휴.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당당하게 식당에서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돈, 교수인 저는 이런 밥값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낼 수 있어요. 사돈은 장모님이 마련해준 아들집에서 빌붙어 있으니까 무리죠? 우리 딸 집에서 오늘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 아들 이혼남 됩니다. 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친정엄마가 너무 통쾌하게 반응해서 저는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대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죠. 감히 우리 엄마를 파출부로 소개한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미안해. 진짜 우리 엄마지만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장모님한테도 당연히 따로 연락해서 정식으로 사과할게. 지선아, 미안해. 대신 앞으로 살면서 우리 엄마 더 안 봐도 돼. 진짜야. 남편은 본인이 대신 미안하다고 저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지하게 이혼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남편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너무 실망했다며 예전처럼 챙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가 용서해 주렴. 그때 이후로 동창들이 내 연락을 받아주지 않아.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사돈께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주겠니? 어머님, 너무 실망해요.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고 우리 엄마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평생 얼굴도 보지 말고 살아요. 어차피 어머님은 우리 딸도 별로 안 예뻐하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먼저 찾아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이 뒤로는 진짜 시어머니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얼굴은 당연히 보러 가지 않았죠. 남편에게는 본인 엄마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도 창피한지 안 보러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예의 없는 시어머니와 인연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만 그랬으면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엄마를 파출부라고 소개해서 저도 지금은 아직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을 제보하며 매우 신이 났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이지 말고 살아요. 그럼 이만 끝내겠습니다.